전생에 그 애는 주성그룹의 후계자, 일명 재벌가 황태자라 불리던 주태경과 지독한 열병 같은 사랑을 했다. 무단결석, 폭행, 오토바이 폭주까지.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던 동생은 결국 포호가 쏟아지던 날 그를 대신해 오토바이를 몰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내게 돌렸다. 회기 직후 그 애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부모님을 졸라 나를 주태경이 있는 반으로 전학시키는 것이었다. 언니, 이번엔 언니가 그 자식한테 괴롭힘도 당해보고 지독한 애증의 로맨스도 찍어봐. 나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사람은 회귀해도 뇌는 회귀하지 않는 모형이다.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애는 내 상대가 될 수 없다. 전생에 나는 가족 식사라는 양부모의 부름에 본가로 갔다가 그들의 손에 죽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내 시야에 박힌 건 악귀처럼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이었다. 널 거둔 건 오직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였어. 유진이가 죽었는데 네 년이 살아서 무슨 소용이야. 번쩍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익숙하고도 선명한 풍경에 나는 2초간 숨을 멈췄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내 맞은편에는 양어머니와 동생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이내 양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서지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담임 선생님한테 방금 연락받았다. 네가 갑자기 13반으로 반을 옮기겠다고 했다며? 거긴 우리 학교 제일 가는 꼴통들만 모인 곳 아니니? 내 동생 서유진, 네 짐찍 놀란 척 고개를 들었다. 전반이요? 전반이라뇨? 유진은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눈을 깜빡거리더니 이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엄마, 선생님이 착각하셨나 봐요. 전반하겠다고 한 건 제가 아니라 언니예요. 13반에 문제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언니는 평소에도 남 돕는 거 좋아하니까 분명 기쁜 마음으로 그 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전생의 서유진은 입학하자마자 주성그룹 황태자 주태경에게 첫눈에 반했다. 2달 만에 그가 있는 13반으로 보내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어려서부터 유진을 오냐오냐 키웠던 양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7년, 유진은 주태경과 지독하게 얽혔고 결국 그를 위해 빗속에서 질주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반면 전생의 나는 주태경과 접점조차 없었다. 졸업 후 우연히 몇 번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서유진의 눈에 나는 눈엣 가시였다. 주태경이 자신과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그의 마음속 첫사랑, 백월광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지금 나를 향한 서유진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악의와 증오가 일렁이고 있었다. 직감했다. 서유진, 이 애도 회귀했구나. 유진의 말을 들은 양어머니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진이 말이 일리가 있네. 오늘 당장 학교에 가서 전반 수속 밟아주마. 반론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과거 내 친부의 은혜 때문에 서씨 집안이 나를 입양했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서유진의 시중을 드는 하녀일 뿐 단 한 번도 진짜 딸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전생에 서유진이 전반을 요구했을 때 양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나까지 함께 전반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유진이 결사반배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그 후로 유진은 의기양양하게 내 방으로 찾아와 비아냥거렸다. 언니,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난번 언니 바이올린 공구 때 주태경이 야자까지 째고 보러 왔잖아. 내가 언니한테 그 자식한테 괴롭힘도 당해보고 지독한 애증의 로맨스도 찍어볼 기회를 줄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주태경이 내 콩쿠르를 보러 왔다고? 웃기는 소리. 그 자식은 바이올린 줄이 몇 개인지도 모를 텐데. 그 소문은 서희진이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내가 고의로 흘린 헛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기꺼이 그녀와 트랙을 바꿔 띄워줄 의향이 있었다. 그날 밤 서유진이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이 집에서 내 방은 문을 잠글 수 없었다. 내게는 어떤 프라이버시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침대 머리맡에 선 유진은 서늘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픽 웃었다. 언니, 이번엔 언니가 그 자식한테 괴롭힘도 당해보고 지독한 애증의 로맨스도 한번 제대로 찍어봐. 다음 날 아침 13반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두꺼운 수능 특강 문제집 한 권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틀어 피했다. 직후 맨 뒷자리에서 나른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피하래? 주태경은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어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나를 턱으로 가리켰다. 좋아, 기회 한 번 주지. 그거 주어서 내 손에 공손히 쥐어줘. 내가 한 번 더 던질 수 있게. 그럼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그의 말에 나는 속눈썹을 가볍게 떨었다. 허리를 굽혀 책을 주워든 뒤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주태경의 곁에 몰려있던 무리들이 경멸과 악의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던지라는 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수능 특강의 가장 단단한 모서리 부분으로 그의 콧대를 정통으로 내리찍었다. 악! 비명과 함께 주태경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코를 부여잡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이 미친년이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곁에 있던 패거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려던 찰나 담임이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 주목! 오늘 우리 반의 새로운 전학생이다. 서지안. 우리 학교 전교 1등인 거 다들 알지? 앞으로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도록. 오, 전교 1등. 주태경이 코피를 닦아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쌤. 아주 친하게 지낼 테니까. 그날부터 시작된 주태경의 괴롭힘은 뻔하기 그지없었다. 삼류 웹소설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수법들. 의자에 본드 바르기, 앞정 놓기, 서랍에 죽은 쥐나 뱀 집어넣기 등등. 나는 평온한 얼굴로 앞정을 치웠고 서랍 속에 죽은 뱀을 맨손으로 집어 올려 주태경의 품에 정확히 던져 넣었다. 오히려 사색이 된 건 그쪽이었다. 자신의 유치한 장난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는 곧바로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노선을 틀었다. 폭력. 방과 후 수학 문제집을 펼치자 그 안에서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뚝 떨어졌다. 그놈들이 널 체육관 창고로 끌고 갈 거야. 조심해. 나는 메모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누가 쓴 걸까? 전생에 나는 13반이 구제불능의 쓰레기들만 모인 곳이라 들었다. 하지만 직접 이 반에 와보니 실상은 조금 달랐다. 13반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주태경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이 반에 배정되어 숨죽여 지내는 평범한 학생들. 그들의 학습권과 일상은 재벌 3세라는 권력을 등에 업은 주태경 패거리에게 완벽히 짓밟히고 있었다. 내 시선이 교실 곳곳을 훑다 주태경의 대각선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 소담에 머물렀다.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녀를 보며 나는 대충 상황을 파악했다. 모르는 척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데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서지안. 망설이던 소담이 결국 나를 불렀다. 그녀와 주변의 여학생 몇 명이 용기를 쥐어 짜낸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같이 하교해 줄까?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일말의 다정함을 건네는 그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괜찮아. 너희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교실을 나서자마자 나는 대기하고 있던 주태경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체육관 구석의 창고로 짐짝처럼 끌려갔다. 그곳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서유진. 주태경은 유진의 곁에 서서 나를 향해 턱을 까닥였다. 이게 네 언니냐? 니네 집안 은혜도 모르고 집에서 그렇게 패악질을 부린다며? 응. 유진이 가볍게 맞장구 쳤다. 근데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는 마. 난 언니처럼 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 전생에 주태경에게 버림받지 않으려 바닥을 기며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의 유진은 한껏 도도하고 차가운 척을 하고 있었다. 한번 죽어보니 주태경이라는 쓰레기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여자에게 더 안달난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과연 유진의 태도에 주태경의 눈빛이 한결 흥미로워졌다. 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작 걱정하는 척 말을 이었다. 게다가 우리 언니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켜서 손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가장 소중한 걸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
주태경이 씩 웃었다. 원래 가장 소중한 걸 부숴버릴 때가 제일 재밌는 법이지. 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두 놈에게 손짓했다. 오늘 여기서 전현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부러뜨려. 평생 다신 활대도 못 잡게 만들어놔. 그 말을 듣는 유진의 눈동자엔 환희가 번뜩였다. 두 놈이 나를 평행봉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더니 바닥에 뒹굴던 무거운 아령을 집어들었다. 그들이 막 내리치려던 찰나 내가 입을 열었다. 멍청한 새끼, 대가리가 장식이냐? 나는 주태경을 보며 비웃었다. 내가 너라면 주성그룹 지분 싸움이 한창인 이 중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이런 개 같은 짓은 안 벌일 텐데. 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나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 쾅!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내가 예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고개를 돌린 나는 조금 놀라고 말았다. 문 앞엔 소담과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서 있었다. 아까 내게 말을 건넨 게 그들의 최대 용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다. 소담은 옆 친구의 팔을 꽉 쥔 채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치켜들었다. 경찰에 신고했어.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였다. 순간 창고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책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정책은 단 몇 초 만에 깨졌다. 푸하하하, 네 소담이라고 했냐? 지난번에 쳐 맞은 걸론 부족했나 보지? 이제 영웅놀이까지 하려고 드네? 경찰? 그가 경멸스러운 조소를 날렸다. 네 누군지 몰라? 대한민국 짭새들이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서늘한 협박에 소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하고 이지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널 못 건들면 나는 어떨까? 푸른색 실트 블라우스를 입고 또각또각 히일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주태경, 내가 몇 번 말했니? 지금 그룹 내부 상황이 얼마나 예민한데 밖에서 개처럼 지저다니지 말라고. 그녀를 보자마자 주태경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다. 주성그룹의 장녀이자 주태경의 이복 누나 주아민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동생을 노려봤다. 애들 풀어.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가. 누나, 주태경이 이를 갈며 억울해했다. 전현이 먼저 건드렸단 말이야. 내가 왜? 일에는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법이야. 주아민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지금 내가 널 막는다고 해서 영원히 네 편을 안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렇다. 주아민을 이곳으로 부른 익명의 문자, 그걸 보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지난달 주성그룹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남겨진 지분을 두고 후계자들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은 털끝만한 스캔들도 상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시기다. 주아미님 철없는 동생이 자신의 대권 가도에 재를 뿌리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인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자신을 이용해 먹은 것도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터이다. 체육관을 나서기 전 주아미는 길가의 벌레를 보듯 무감각한 시선으로 나를 흘끗 쳐다봤다. 그 눈빛의 의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룹 내전만 끝나면 태경이가 널 어떻게 찢어 죽이든 상관 안 해.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입모양으로 작게 속삭였다. 또 봅시다. 서유진은 내 곁에 서서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었다. 주아민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언니도 회개했구나. 유진이 도발하듯 속삭였다. 근데 어쩌지? 지금 주태경의 백월광은 나고 처맞는 건 언니인데? 주성그룹 지분 싸움만 끝나면 과연 누가 언니를 구해줄 수 있을까? 유진이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사라진 뒤 창고에는 나와 소담 그리고 여학생들만 남았다. 서지안, 괜찮으면 우리 먼저 갈게. 소담이 낡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잠깐만, 내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오늘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잖아. 혹시 틀린 문제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소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희뿐만 아니라 13반 친구들 중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가져와. 나는 그들의 어깨에 가볍게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한 반이잖아.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같이 성적을 올려야지. 안 그래? 사실 이 시대에 개천에서 용나는 건 10,000명 중 하나 나올까 말까한 기적이다. 소담과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적조차 눈에 띄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들에겐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인데
주태경 같은 쓰레기들의 횡포까지 견뎌야만 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어둠컴컴한 창고 안,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반짝이는 소녀들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이 세상은 원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야. 다음 날부터 주태경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주성그룹의 내전이 클라이맥스에 달했다는 뜻이었다. 그가 학교에 올 여력이 없는 동안 나는 자연스럽게 13반의 자율학습 시간을 장악했다. 전생이든 현생이든 나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지독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핵심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프린트해서 반 아이들에게 돌렸다. 아이들은 미친 듯이 문제를 풀었고 모르는 건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날 내게 질문했다. 물론 주태경의 똘마니들은 여전히 교실 뒷자리에서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흐렸다. 그들은 칠판에 레커로 내 욕을 적어놓고는 비아냥거렸다. 태경 형님 없다고 아주 살판났네. 형님 돌아오시는 날이 니년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내 눈짓 한 번에 소담의 짝꿍이자 반에서 가장 과묵한 조아란이 조용히 교실 앞뒷문을 잠갔다. 그리고 13반 아이들 전원이 일어나 그 양아치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나는 들고 있던 텀블러의 얼음물을 우두머리 격인 놈의 얼굴에 자비 없이 확 뿌려버렸다. 그 전에 니들 제삿날이 먼저 올 수도 있어. 한 달 뒤 4월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자 교무실은 갈칵 뒤집혔다.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13반의 평균 성적이 무려 전교 3등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심지어 전교 10등 안에 13반 학생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나와 조아란이었다. 교장과 교감은 즉시 13반으로 달려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캐물었다. 소담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부 저희 반장 서지안 덕분이에요. 지안이가 매일 저희를 가르쳐줬거든요. 서지안? 그 서씨 집안 수양딸? 입학할 때 전교 2등으로 들어왔던 그 아이 말인가? 이번엔 전교 1등이더군. 근데 그런 애를 누가 13반으로 보낸 거야? 교감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 있나? 마침 그날은 주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주아민의 승리로 막을 내린 날이었다. 학교로 돌아온 주태경이 하교하는 나를 골목길에서 막아설 것이라는 건 불보듯한 뻔한 일이었다. 학교 뒤편 으슥한 골목길. 주태경이 신경질적으로 길가에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쾅 하는 쇳소리다 적막한 골목을 울렸다. 그는 나를 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서지안, 내가 말했지. 내가 돌아오면 너 아주 비참하게 찢어 죽여버릴 거라고. 그의 옆에 선 서유진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태경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 일 커지면 곤란하잖아. 걱정 마. 주태경이 비릿하게 웃었다. 이번엔 우리 누나도 전혀 안 구해줄 거니까. 그가 전에 내게 물벼락을 맞았던 똘마니들을 대동하고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그의 시선이 내 두 손에 머물렀다. 공부도 잘하고 바이올린을 켜는 손. 이 손가락들이 다 으스러지면 아주 볼만하게 울부짖겠지? 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내 양팔을 꺾고 거친 벽돌담에 얼굴을 지지기려던 찰나였다. 거기 멈춰! 소담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교장과 주임교사들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주임교사의 불호령에 반사적으로 움찔한 놈들이 내 팔을 놨다. 지금 하교 시간에 여기서 다들 뭐하는 짓이야? 주태경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또박또박 말했다. 선생님, 저 아이들이 제 손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교무실, 주태경과 양아치들은 짝다리를 짚은 채 서서 반성의 기미라곤 눈꽃만치 보여지지 않았다. 교감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자초지종은 대충 들었다. 주태경 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 다행히 학교 측에서 일찍 발견해 큰 불상사는 없잖니. 그러니 양쪽 다 한 발씩 양보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자꾸나. 누가 봐도 재벌가 눈치를 보며 덮으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게 좋게 넘어가요? 그럼 주태경이 제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네요? 사과? 내 같은 년한테? 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아쳤다. 학교 앞엔 CCTV도 있죠. 사과하기 싫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학폭이 열고 정식으로 수사관 배정받죠. 팽팽한 기싸움. 한쪽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역벼락하는 주성그룹의 후예자였고 다른 한쪽은 전교 1등이자 꼴통반 전체의 성적을 끌어올린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이 일이 언론이나 경찰에 넘어가면 명문사학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터였다. 결국 교장은 담임을 시켜 나를 따로 교장실로 불렀다. 지안아, 네가 억울한 거 안다. 그동안 학교가 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건 우리 불착이야. 대신 이번 학기 특별 장학금은 네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마. 13반 관리도 철저히 해서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실소를 금할지 못했다. 평범한 학생들이 13반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학교 측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담임의 교색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나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잠시 감상하다 입을 열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 장학금은 제 개인 명의가 아니라 이번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13반 전체 학생들을 위한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었다. 물론 주태경과 그 패거리들은 제외하고요. 학교의 일처리는 빨랐다. 며칠 뒤 13반 학급비 통장으로 두둑한 포상금이 입금됐다. 소담과 조아란의 반응은 격렬했다. 난 이 돈 못 받아. 소담이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봤다. 그 자식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받아냈어야지. 그날 우리가 조금만 늦어도 내 손은... 나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하교 시간, 선생님들의 순찰 동선, 전부 내 계산 안에 있었어. 너희가 안 와도 걔네가 날 어떻게 하진 못했을 거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재벌 3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흙수저랑 같이 진흙탕에 뒹구는 거. 나와 함께 전교 10등 안에 든 조아란이 자기 몫으로 나온 문화상품권과 장학금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그걸 부드럽게 밀어냈다. 나 돈 안 부족해. 대학생들 과제 대행 알바 몇 개만 뛰어도 이 정도는 금방 벌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말로만 하는 가벼운 사과 따위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아닌데. 내 손에 확실하게 쥐어지는 물질적인 보상만이 진짜 이익이야. 수능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허덕이는 이 아이들에게 당장의 물질적 지원이 그들이 수능에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전생의 기억 속에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에 13반에서 4년제 대학에 간 아이든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머지는 전부 서유진과 주태경의 지독한 치정극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소비되거나 운 나쁘게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병원 신세자다 수능을 망친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내가 회귀한 이유는 단순히 내 죽음에 대한 복수 때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운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함이라는 것을. 조아란이 장학금 봉투를 꽉 쥐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주태경은 널 더 뼛속 깊은 증오하게 될 거야. 네 동생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난 굵직한 일들 배후엔 다 네가 있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 알아. 그것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지. 나는 조아란의 흥그러진 단발머리를 흐트러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들 상대하는 건 내 몫이야. 너희는 그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해. 그날 체육관 창고에서 너희가 날 구해주려 했듯이 나도 너희를 한번 구해주고 싶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전생의 꿈을 꾸었다. 수능이 끝난 직후 나는 서씨 집안에서 독립했다. 대학원 2년차가 될 때까지 연구실과 도서관에 틀어박혀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지도 교수님을 따라 참석한 해외 학물 교류회에서 우연히 주태경과 마주쳤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아른 체를 해왔고 나는 내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그에게 칩 개발의 전망을 브리핑했다. 다음 날 서유진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악에 바친 얼굴로 내게 저주를 퍼부었다.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태경이 오빠의 백월광 자리를 꿰차고 있어. 그 여우 같은 얼굴로 꼬리친 거지? 연구는 무슨 지도교수랑도 잤냐?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무표정하게 손을 들었다. 곧바로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다. 이 여자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밖으로 끌어내 주시죠. 유진이 악을 쓰며 끌려나간 후 양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찍혀 있었다. 나는 폰을 꺼버리고 선배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예 연구소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다.
프로젝트가 1차 마무리되고 나서야 나는 서유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양어머니는 유진의 49제라며 마지막 가족 식사를 핑계로 나를 본가로 유인했고 그렇게 나는 그들의 손에 죽었다. 번쩍 눈을 떴다. 창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던 전생의 고통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이지러진 달을 한참 응시하다 차갑게 미소 지었다. 2번 다시 그런 개죽음은 없어. 학교 측의 개입 이후 주태경은 대놓고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못했다. 대신 그와 서유진은 전생보다 훨씬 더 끈적하게 붙어 다녔다. 현생의 서유진은 온갖 내순과 밀당으로 이 오만한 재벌 3세를 완벽하게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다. 그녀가 뒤에서 무슨 이간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태경이 나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살기를 띠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모든 분노와 증오의 화살이 오직 나 하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결전의 날,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이 밝았다. 주소지 문제로 나와 서유진은 다른 고사장을 배정받았다. 아침 일찍부터 서유진은 양부모에게 고사장까지 태워다 달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엄마 아빠, 저 수능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2분 다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유진은 우유를 마시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고사장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언니는 원래 독립심 강하니까 혼자 갈 수 있지? 내가 현관문을 나섰을 때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인적이 드문 이는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붕. 폭음과도 같은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리더니 새빨간 페라리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주태경이 똘마니 하나를 대동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3번이나 내 눈에 띄다니 은혜도 모르고 우리 유진이 괴롭히던 년이 오늘 무사히 수능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냐? 나는 백패끈을 꽉 쥔 채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했다. 주태경, 오늘 너도 수능 보는 날이잖아. 수능? 그가 미친 듯이 웃었다. 너 같은 흙수저나 수능으로 인생 역전 꿈꾸는 거지. 난 태어날 때부터 네가 평생 기어올라도 못 닿을 꼭대기에 있었어. 수능 안 봐도 인서울 명문대는 프리패스라고. 네 잔머리가 여기서도 통할 것 같아? 어디, 이번엔 누굴 불러서 살려달라고 빌 건지 한번 볼까? 아 맞다. 다들 수능 보러 가서 이 골목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지? 퍽! 순간 아랫배에 끔찍한 고통이 번졌다. 놈의 군홧발이 내 배를 걷어찬 것이다. 몸이 허공을 갈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지쳐.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그가 내 멱살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았다. 너 같은 천 것들은 평생 내 발 밑에서 개처럼 기어야 정상이야. 누가 감히 반대하래.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네 손가락을 하나하나 박살내주마. 그가 내 손목을 꺾으려던 찰나 나는 번개처럼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뒤쪽 시멘트 벽에 짐승처럼 들이박았다. 끄아! 주태경의 비명과 당황한 똘마니 놈이 내 어깨를 밀쳐 벽으로 세게 밀어붙였다. 우두둑. 왼쪽 어깨가 벽에 강하게 부딪히며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날카로운 통증이 뇌수를 찔렀지만 나는 속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일부러 거친 시멘트 벽에 내 왼쪽 팔뚝을 강하게 쓸어내렸다. 살점이 깊이 패이며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바닥을 뒹굴던 주태경이 비틀거리다 일어났다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싸늘한 11월의 아침 햇살이 골목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왼쪽 팔부를 부려잡았다. 하얀 교복 셔츠와 치마 위로 핏자국이 섬뜩하게 번져나갔다. 재벌 3세 도련님, 학교 3년 다니며라 애들 패고 다니라고 교과서 한번 제대로 안 읽어봤지? 나는 가쁜 숨을 몰아치며 그를 비웃었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 내가 오늘 몸소 가르쳐줄게. 필부가 분노하면 피가 5걸음을 적시고 천하의 상복을 입는다. 네가 멍청하게도 수능날 아침에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너나 서유진이나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이란 똑같네. 칼바람이 상처를 스치고 지나가자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지만 내 입가엔 더 짙은 미소가 번졌다. 태어날 때부터 꼭대기에 있었다고? 네가 평생 거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말이 끝나기 머섭게 골목 어귀에서 커다란 카메라를 맨 기자 2명이 튀어나왔다. 찰칵, 찰칵찰칵. 눈이 멀듯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망가진 방범용 CCTV, 붉은 피로 얼룩진 내 치마 젤이, 너덜너덜해진 내 왼쪽 팔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겼다. 뭐 하는 새끼들이야?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주태경이 악을 썼다. 나 주성그룹 주태경이야. 개인적인 원한 해결하는 중이니까 이 바닥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당장 꺼져. 그의 협박에도 두 기자는 오히려 렌즈를 더 바짝 들이댔다. 도련님, 세상엔 당신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직 못 배우셨나 봅니다. 젊은 여성 기자 하나가 내 성한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가시죠. 저희 차 타세요. 우리는 골목에 미리 대기시켜둔 취재 촬영에 올라 미친 듯이 악셀을 밟았다. 주태경의 페라리도 미친 듯이 경적을 올리며 우리 뒤를 바짝 추적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수험생들은 이미 고사장 입시를 마친 상태였다. 고사장 교문 앞에는 수험생을 들여보낸 학부모들과 수능 스케치 기사를 따라온 타 언론사 기자들로 인산인해였다. 끼익! 취재 차량이 고사장 교문 앞에 급정거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가운데 나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차문을 열고 내렸다. 주태경! 나는 뒤따라와 급정거한 새빨간 페라리를 향해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서 내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네가 주성그룹 후계자면 다야? 니깟 놈이 뭔데 내가 수능 보는 걸 막아? 내 팔을 부러진다고 포기할 줄 알아? 숨이 붙어있는 한 난 오늘 기어코 내 답안지를 제출할 거다. 막고 싶으면 수백 명의 눈앞에서 날 쳐 죽여보든가. 당황한 주태경이 차에서 튀어나와 차문을 짚은 채 경악과 분모가 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온몸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피에 젖은 내 치마자락은 마치 전쟁터에 꽂힌 붉은 깃발처럼 겨울바람에 펄럭였다. 왜 죽일 뺀장은 안 나냐?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멀리서 사이렌을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경찰 2대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럼 난 수능 보러 간다. 수능 한파가 몰려치는 11월,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서늘한 고사장 안에서 상처에 맨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통증이 오히려 내 정신을 무섭도록 맑고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첫열 시험을 모두 마치고 현실의 수능은 하루지만 원학의 흐름을 살려 수능 직후로 각색했다. 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상처를 꿰맸다. 소담이 내내 곁을 지켰다. 평소엔 벌레만 봐도 울먹이던 애가 이번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하게 내 곁을 지켰다. 흉터 남으면 어떡해. 의사가 핀셋으로 내 상처에 박힌 아스팔트 조각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걸 보며 소담이 입술을 깨물었다. 남을 수도 있겠지. 근데 뼈는 안 다쳤어. 살짝 찢어진 것이라 보기보다 안심해. 나는 눈웃음을 쳤다. 상대가 주성그룹 태자당인데 판을 뒤엎으려면 이 정도 피는 흘려줘야지. 상처를 치료하고 나는 서씨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사장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전생이든 현생이든 수능 따위는 내게 조금도 두려운 장벽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엔 전생의 완벽한 지식과 학술 데이터, 반도체 칩 연구 성과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이건 서유징이 100번을 회귀해 사랑 타령을 해봤자 절대 얻을 수 없는 나만의 절대적인 자산이었다. 마지막 과목까지 완벽하게 마킹을 끝내고 고사장을 나오자마자 나는 긴장이 풀려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병상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창은 이미 내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1위, 수능 만점 유력자, 피투성이 수능 출격. 2위, 주성그룹 주태경 학폭. 3위, 서지한 피투성이 영상. 4위, 재벌 3세 살인미수. 고사장 앞에서 내가 주태경을 향해 절규하던 영상은 이미 조회수 수백만을 돌파하며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불태우고 있었다. 댓글창은 폭발 직전이었다. 미친, 저 몸으로 수능을 봤다고? 심지어 가채점 만점이래. 떨떨떨. 주성그룹 저 쓰레기 새끼 3년 내내 저 학생 괴롭혔다며 수능날 아침에 차로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게 팩트임? 경찰 뭐하냐? 재벌이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할 거냐? 주성그룹 불매 간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병상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소담은 익숙한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었고 조아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반 애들 전부 병문안 오고 싶어 했는데 너 피곤할까봐 우리 둘이 대표로 왔어. 아란이 말했다. 별로 안 심해. 나는 깁스한 왼칼을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웃었다. 내일 퇴원할 거야. 너희 가채점 결과는 어때? 목표 대학 갈 수 있겠어? 누구 덕분인데 다들 일지망은 무난하게 붙을 것 같대. 아란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지아나, 그 두 기자분이 널 도와줄 거란 걸 어떻게 확신했어? 아란다운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13반에서 가장 과묵하지만 가장 눈치가 빠른 아이. 그날 페라리와의 추격전은 수많은 학부모와 기자가 목격했지만 실제로 메이저 언론사들은 주성그룹의 눈치를 보며 기사화를 꺼렸다. 픽투성이 고등학생을 돕겠다고 재벌가에 밉보일 바보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두 젊은 여기자는 달랐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은 끝까지 정의로우니까. 전생에 S대 대학원 시절 학계를 발칵 뒤집은 스캔들이 있었다. 유명 교수가 수백억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논문을 조작한 사건. 그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세상에 폭로한 선봉장이 바로 허안, 노현우라는 두 젊은 기자였다. 현생에서 내가 그들에게 연락했을 때 두 사람은 아직 수습기자 딱지도 떼지 못한 상태였다. 내 계획을 들은 그들은 경악했다. 학생, 걔가 무슨 짓을 알았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지. 왜 목숨을 걸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허한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 나는 과일 깎는 작은 칼을 매만지며 낮게 웃었다. 그 자식 공격을 한 번 피하는 걸론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그 새끼한테 인생이 망가진 애들이 우리 반에만 수십 명이에요. 나는 칼끝을 허공에 가볍게 그으며 말했다. 기왕 판을 엎을 거면 아주 제대로 엎어야죠. 여론의 분노는 보름이 넘도록 들끓었고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던 날 정점을 찍었다. 나는 이번 수능에서 유일한 전과목 만점자, 수석을 하게 되었다. 내 가치는 전생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다. 결국 주성그룹 측에서 백지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사람을 보냈다. 양부모는 내게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통화를 걸어댔다. 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주아민을 보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이사님, 제가 그랬죠? 우리 조만간 또 볼 거라고. 그녀는 나를 쏘아보았다. 서늘한 눈동자엔 살기가 번득였지만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재벌이라서 겉으로는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서지한 학생, 빙빙 돌리지 말고 원하는 합의금을 말해. 얼마면 입 다물래? 옆에 앉아있던 양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서지한,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나마나 서씨 집안은 주성그룹과 내 합의를 조건으로 거액의 이권이나 하청 계약을 약속받았을 것이다. 양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10살 때부터 널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인간이니? 은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박장대소했다. 당신들이 날 입양한 건 내 친아빠가 당신들 목숨 구하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잖아. 서씨 집안이 배은망덕하다는 소문 돌까봐 고아원에서 억지로 데리고 와놓고 내 친아빠 목숨값으로 8년 동안 나를 이 집 하녀처럼 부려먹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빚을 졌다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가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만 챙겨서 나왔다. 내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주아미는 미동도 없이 앉아 나를 노려보았다. 제 발밑에 벌레가 감히 자신을 물어뜯은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언제든 짓밟아 죽이겠다는 사리가 섞인 눈빛. 나는 그녀에게 싱긋 웃어주었다. 주이사님, 오늘 제가 합의 안 해줄 거 예상하고 오셨죠? 주아민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멍청한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위압감이 흘러넘쳤다. 피부가 분노하면 피가 5걸음을 적신다? 그런 중2병 같은 소리를 진짜 믿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붉은 입술이 조롱하듯 비뚤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주성그룹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어디 한번 네 몸으로 직접 겪어봐. 사건은 주성그룹이 막대한 합의금과 여론통제 비용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무마되는 듯했다. 주태경은 도피성 유학을 떠났고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반면 나와 13반 아이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영광을 온전히 누렸다.
수능 만점자인 나를 필두로 전교 꼴찌반이었던 13반 학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한 기적을 썼다. 조아라는 선예기계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졸업식 날 교장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내 손을 잡고 흔들며 거에게 특별 장학금을 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 수능날 아침에 고사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교장의 굳어진 얼굴을 향해 나는 쐐기를 박았다. 장학금보다 앞으로 학폭위원회 제대로 여시고 13반 애들 차별 없이 관리해주세요. 제2의 주태경이 나와서 애들 목숨줄 쥐고 흔드는 일 다신 없게 하세요.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교육부에서 명문사학의 학폭 은폐를 벼르고 있다는 걸 그도 알 테니 최소한 몇 년간 이 학교는 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교문을 나서는데 서유진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전생보다 훨씬 더 지독한 증오로 번들거렸다. 서지안, 네가 감히! 유진이 이를 갈며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한 번 다시 태어났다고 하늘이라도 찌를 것 같지? 주성그룹을 건드리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태경 오빠 돌아오는 날 니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변사체로 발견될 거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나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조금도 웃지 않았다. 네가 먼저 주성그룹 대신 테스트해볼래? 날 죽이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9월. 나는 S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최상위권 대학 상징, 반도체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수능 만점자이자 학폭 피해 고발자라는 타이틀 덕분에 내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과도한 대중의 관심은 주성그룹의 암살 시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나는 이 방패를 이용해 전생의 지도교수였던 한 교수님과 가장 빠르게 컨택했다. 교수님, 올해 세계 대학생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대회 교수님을 제 지도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한참 응시하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그 주성그룹이랑 맞짱 뜬 신입생이군.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날 나는 인적이 드문 밤을 틈타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리고 현재 기술력보다 무려 5년은 앞선 반도체 칩 설계도와 연구 데이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현재 1급 기밀로 분류된 국가급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아무도 없는 연구실. 한 교수님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서지안 학생, 자네는 아직 학부 1학년이야. 이 데이터들 도대체 어디서 났지? 해킹이라도 했나? 아니면 자네가 천재거나 삼신할매가 전생의 기억이라도 안 지우고 환생시켰다는 소린가?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교수님의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데이터로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제 뒷조사도 철저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저 제 능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기술로 다른 나라를 5년이나 앞설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은 뼛속까지 학자였고 신중한 분이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자택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녀가 내게 던진 첫 질문은 병실에서 아란이가 했던 질문과 비슷했다. 자네, 그 두 기자가 잔을 도와줄 거란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지? 하지만 뒤이은 말은 달랐다. 자네는 다른 언론사엔 일절 컨택하지 않고 오직 그 두 사람에게만 연락했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처음부터 100% 확신했다는 뜻이지. 게다가 그 전에 주성그룹 주하민 이사에게 익명투서를 보낸 것도 자네지. 커튼이 쳐진 고요한 거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곧 돌아가셨습니다. 서씨 집안에 입양된 후 저는 어른들의 애정이나 보호가 어떤 건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생에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전생에 저는 SCI급 논문 마감에 쫓겨 3일 밤낮을 연구실에서 새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도 머릿속으로 수식만 계산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젓가락으로 제 머리를 콩 쥐어 박으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딴 생각이네. 남들이 보면 내가 널 악덕 랩장처럼 굴리는 줄 알겠다. 네? 아닙니다.
좀 웃고 살아라.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이 늙은이보다 표정이 썩어서 어떡할래?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한 교수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가 연구 안 풀릴 때 가끔 웹소설을 보긴 하는데 획인이 빙인이 하는 거 허무맹랑하긴 해도 꽤 재밌더군. 내가 눈을 끔빡이자 그녀가 피식 웃었다. 네가 준 데이터 내가 믿을 만한 팀 꾸려서 교차 검증 중이다. 조만간 정식 프로젝트로 승격시킬 거야. 그녀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 학부 기초 과목 대충 패스하고 이번 학기부터 내 랩실로 들어와라. 다른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 말을 듣자 피로가 싹 가셨다. 나는 교수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교수님, 사실 애로사항이 하나 있긴 한데요.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나는 내가 직접 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IT 기업에 비싼 값에 팔아 넘길 수 있었다. 두둑한 자금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정보망을 손에 넣었다. 어느 날 협력사 중 한 곳에서 상류층 비즈니스 파티 초대장을 보내왔다.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한 그곳에서 나는 뜻밖에도 서유진과 마주쳤다. 명품 화이트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서유진은 주아민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고 있었다. 전생의 주아민은 집안도 뭣도 없는 서유진을 벌레 보듯 혐오했고 주태경과의 만남을 결사 반대했다. 그런데 현생에선 어떻게 주아민의 눈에 들어 저렇게 붙어 다니는 걸까? 내가 명함을 건네받고 돌아서려는데 서유진이 나를 불렀다. 서지안. 돌아보니 그녀는 주아민과 떨어져 혼자 샴페인 잔을 들고 얄밉게 웃으며 있었다. 자매끼리 원수 질 일 있어? 언니도 그렇게 아등바등 소프트웨어나 팔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엎드려 비는 게 어때? 내가 뭘 빌어? 유진이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속삭였다. 나 주성그룹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태경 오빠 약혼녀야. 언니가 나한테 뭘 빌어야 할지 몰라서 불어? 그녀의 눈동자에 깃든 오만함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 멍청한 기집애는 오직 나한테 자랑하기 위해 다가온 것이다. 현생에선 기어코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꿰쳤다는 그 알량한 성취감.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몸을 돌리자 등 뒤에서 악에 바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가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 수능 때 일어났던 소동 따윈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 지 오래야. 태경 오빠 귀국하는 날 넌 끝이야. 서지안, 네 년이 찢겨 죽는 꼴을 내가 제일 앞줄에서 구경해 줄게. 그리고 주태경은 3년 만에 내가 아란과 함께 참석한 산업교류 세미나에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전시장의 거대한 도명 천장 아래를 아란과 함께 걷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소담이한테 연락 왔어. 대기업 인턴 최종 합격했대.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고. 애들이 다 너한테 너무 고마워해. 고3 때 우리 과외에서 대학 보내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네 인맥으로 인턴 자리까지 꽂아줬잖아.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가끔 이게 다 꿈 같아. 언젠가 내가 아주 지독한 악몽을 꿨거든. 13반에 전학 온 건 네가 아니라 네 동생이었고 걔는 주태경한테 괴롭힘 당하면서도 걔를 사랑했어. 그러다 수능 직전에 둘이 크게 싸우는데 나랑 소담이가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내가 로봇 암에 0점을 맞추다 말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거렸다. 디버긴 끝났어. 한번 움직여봐. 아라는 입을 다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로봇 암을 제어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방금 말했듯 그건 그냥 꿈이야. 네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현실이고.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인턴 자리 그냥 꽂아준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한 만큼 너희도 내일 도와줘야 하니까. 애들한테 전해.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니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란이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뭔가 벅찬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듯 했지만 과묵한 성격 탓에 입술만 달싹였다. 내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이동하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지안. 고개를 돌리자 멀지 않은 곳에 주태경이 서 있었다. 3년의 도피성 유학은 그의 겉모습을 궤붓 그럴싸한 비즈니스맨처럼 포장해 놓았다. 과거의 양아치 같던 핏대는 숨긴 채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여유롭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누군가 했더니. 나도 마주 웃어주었다. 주도련님 아니신가?
3년 동안 소식이 없더길래 마피아 총 맞고 뒤진 줄 알았지.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미국이었으면 그가 낮게 웃었다. 나는 이미 총을 뽑아 네 미간에 구멍을 내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테니까. 자신이 대부라도 된 양 폼을 잡는 꼴이 우스웠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로봇 암이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더니 주태경의 뒤통수를 아주 묵직하게 후려갈겼다. 빡! 미친! 너 뭐하는 짓이야? 순식간에 가면이 벗겨진 주태경이 뒤통수를 부여잡고 아란을 죽일 듯 노려보았다. 아란은 평온한 얼굴로 로봇암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죄송. 손이 미끄러져서 오작동이 났네요. 다혈질인 주태경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대학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대규모 투서가 날아들었다. S대 반도체공학과 서지안, 지도교수와 결탁해 논문 및 특허 데이터 조작. 논리는 단순했다. 학부생 따위가 어떻게 그런 최첨단 칩을 설계할 수 있고 어떻게 세계 최상위 저널에 연달아 3편의 논문을 실을 수 있냐는 것이다. 3년 전 수능 고사장 앞에서의 피투성이 영상까지 다시 소환되어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애초에 수능 만점자 타이틀 달고 주성그룹 이용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님? 평범한 흑수저가 재벌을 건드리고 3년 동안 무사하다? 게다가 입학하자마자 세계대회 금메달? 전현 지도교수도 100% 한통석이다. 털어봐야 됨. 여론 조작과 선동은 주성그룹 같은 재벌의 전문 분야였다. 3년 전엔 내가 선수를 쳐서 당했지만 이번엔 아주 작정하고 내 숨통을 끊어버릴 속셈이었다. 나와 한 교수님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나를 정학 처분했다. 짐을 싸고 연구실을 나서는 내게 한 교수님이 담담하게 말했다. 쫄지 마라. 꿀릴 거 없으면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녀. 교수님, 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저 믿으세요? 황혼이 물드는 창가에 선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다. 어떤 사건의 타임라인을 길게 늘여놓고 과거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확대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재밌는 게 보여. 바둑처럼 말이야. 당장 둔 한 수가 그 순간엔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내가 턱을 매만지며 그녀의 말을 이었다. 시간이 흘러 점과 점이 연결되면 그 첫 수가 단지 눈앞의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후 보름 동안 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여론이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고 심지어 논문 데이터에 일부러 허점을 흘려주 주성그룹 측이 거봐라 조작 맞지 않냐며 물어뜯게 만들었다.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다. 심지어 서유진까지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소했다.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걷어서 친딸처럼 키워주셨는데 언니는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 제 약혼자까지 유혹하려 했어요. 이번 논문 조작도 다 언니의 삐뚤어진 명예욕 때문이에요. 온 나라가 이 희대의 학술 사기극에 분노하며 나와 교수님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판이 완벽하게 깔렸다. 나는 유튜브 라이브와 트위치 동시 송출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앞에는 허한 기자와 노현우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앉아 있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 과제를 대행해주며 썼던 알고리즘 코드 초안입니다. 이건 이번 반도체 칩 설계의 아이디어 노트고요. 1차 수정본, 2차 수정본, 최종본과 모든 시뮬레이션의 로우 데이터 원본입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검증 가능합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3년 전 수능날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3년 전 그 골목길의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질이 보정되어 모든 디테일이 선명했다. 망가진 CCTV, 피투성이가 된 내 치맛자락, 부러진 왼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이어서 화면에 잡힌 주태경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울렸다. 나 주성그룹 주태경이야. 개인적인 원한 해결하는 중이니까 이 바닥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당장 꺼져. 화면이 꺼졌다. 나는 서늘한 눈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주성그룹은 제가 자신들이 짓밟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처럼 먼지처럼 찌그러져 사라지길 바랬을 겁니다. 학폭 가해자는 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재벌은 왜 언론을 돈으로 사서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 세상은 주성그룹,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주성그룹 일가의 살인교사,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기술 탈취 시도를 고발합니다. 스크린에 수십 장의 사진과 문건들이 띄워졌다. 주성그룹의 붉은 직인이 찍힌 이면 계약서, 고위 공직자들과 주태경, 주아민이 룸살롱에서 벌인 마약 파티 사진들, 해외 도피 중이던 주태경이 외국계 브로커들과 접선하는 현장 사진까지. 방송은 송출 30분 만에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 종료되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라이브를 시청했고 캡처본과 영상은 광활한 인터넷 바다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나는 뜨거워진 뺨을 매만지며 허한과 노연우를 보며 웃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왕 판을 엎을 거면 아주 제대로 엎어버려야 한다고요. 3년 전 체육관 창고 사건 당일 주아민이 그토록 다급하게 주태경을 막아섰던 이유는 단순히 지분 싸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날 주태경은 주아민을 데리고 비밀 요정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거대한 이권이 걸린 비자금 세탁을 모의했다. 그 뒷배 덕분에 주아민은 그룹 내전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다. 수능 사건 이후 주태경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도 사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기술 탈취 브로커를 만날 위함이었다. 이번에 나를 학술 사기로 매장된 뒤 그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어 국가 기밀급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빼돌릴 심산이었던 것이다. 내가 한 교수님께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교수님은 내게 2개의 리스트를 건네받았다. 나는 전생과 현생의 기억을 종합해 주성그룹의 비리가 숨겨진 핵심 거래처와 하청업체 리스트를 뽑았다. 그리고 내가 개발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그 업체들에 납품하면서 백도어를 심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소담과 아란 등에 포함한 13반 친구들을 주성그룹의 협력사에 인턴으로 꽂아 넣었다. 평범한 인턴 사원인 그들은 임원들의 술자리나 골프 접대 자리에 불려다니며 아무도 모르게 치명적인 사진과 녹취록을 수집해 내게 넘겼다. 결과를 알고 과정을 역추적하니 완벽해 보였던 재벌의 성벽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주성그룹 본사에 검찰의 압수수색 박스가 줄지어 들어갔고 주아민과 주태경은 포토라인에 섰다. 주성그룹을 하청을 받으며 기생하던 서씨 집안도 무사릴 리가 없었다. 양부모는 서유진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자신들이 뒤집어쓰고 구속되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유진은 하루아침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날 오후 우산을 쓰고 연구소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가볍게 몸을 피하자 빗물 웅덩이에 처박힌 건 서유진이었다. 왜? 유진이 악귀처럼 소리쳤다. 전생엔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경 오빠의 백월광이 됐어. 현생에선 내가 널 짓밟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왜 네가 다 망쳐버리는 거야? 왜 주성그룹을 무너뜨려? 서지안이 미친년아. 빗속에서 오토바이 타다 뒤졌어야 하려는 내가 아니라 너야. 짝! 내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나는 우산을 내던지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그녀의 턱을 틀어쥐었다. 죽어 마땅하려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서씨 집안을 망쳤다고? 사람 목숨줄 가지고 장난치다 자업자득으로 뒤젓는 걸 왜 내 탓을 해?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재벌가 황태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그딴 썩어 빠진 타이틀 달고 꺼드럭거리는 새끼들은 감방에서 평생 썩어야 제맛이지. 유진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서유진, 넌 아직도 네가 왜 졌는지 모르지. 넌 너무 멍청하고 시야가 좁아. 한번 다시 태어났으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반 친구들 수십 명의 인생을 시공창에서 건져 올릴 수 있고 조국의 반도체 기술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릴 수 있고 수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나는 픽 웃었다. 머릿속에 온통 재벌 3세한테 다리 벌려서 사모님 소리 들을 궁리밖에 없었지.
어떻게 하면 그 새끼 사랑을 받을까? 그딴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폭우 속 웅덩이에 주저앉은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쏟아지는 비가 시야를 가렸고 한참 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주하민과 주태경 남매에게 최고형이 구형되었다. 구치소로 호송되던 중 주태경은 매수해둔 조폭들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했다. 인천항 부두까지 이어진 광란의 추격전 끝에 그는 경찰의 총기 발포에 저항하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서씨 집안 양부모는 각각 20년을 선고받았다. 주태경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 서유진은 한강 다리 위에서 몸을 던졌다. 모든 걸 잃고 재기불능이 된 현실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이번에 죽으면 또다시 회귀해서 세 번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나는 연구실 컴퓨터의 모니터를 끄고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 연구소 정문 앞에 소담과 아란 등에 포함한 13반 친구들이 모여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며 한 교수님께 말했다. 교수님, 저 오늘 저녁은 반차 쓰겠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요.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누가 보면 내가 널 연구실에 감금한 줄 알겠다. 얼른 가봐. 한창 놀 나이에 일중독자처럼 처박혀 있지 말고. 나는 씩 웃으며 꾸벅 인사를 하고 연구실을 나섰다.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붉게 물들은 저녁 노을이 대리석 바닥을 길게 적시고 있었다. 내 친구들이 그 눈부신 빛의 한가운데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은 이제 온통 찬란한 빛뿐이었다.